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신혜선의 식탁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후보 3번, 여성 영입인재 1호. 이분을 우리는 보통 구글러 일잘러라고 부르는데요. 이혜민 조국 혁신당의 과학과 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 보직 하나 더 맡으셨다고요? 네, 지난 일요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선대위가 발표가 났고요. 거기에서 국민소통 미디어 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아니,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잘하고 전달력이 좋으시면? 비례 후보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서 네.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이랄지 그걸로 인한 조국 혁신당을 알리는 작업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측면에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보직이 뒷자리가 똑같아요. 미디어 본부장. 네, 네. 미디어 본부장.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문화부장도 하고 국제부장도 했는데 가장 오래 한 부가 IT 정보미디어과학부장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고향 사람 만난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근항을 한번 조금 오랜만에 뵈니까 54분 만에 200억. 당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뜨거운 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는데 뭐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액도 그렇고 펀드를 열고 나자마자부터 폭발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우선 감사하고 놀랍고 동시에 좀 무거운 책임감 또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도 없는데 마음을 보태려고 해도요 게을러서 못해요. 20분 만에 뭐 100억 이러더니 54분 만에 200억. 네. 댓글이 정말 재밌었어요. 정치하지 말고 금융사업 하라고. 정치를 잘할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요 조국열차 999. 999. 그다음에 디올백 말고 모찌. 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렇게 이거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미디어 본부장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기성 미디어를 통한 것들도 중요하죠. 동시에 국민의 어떤 풀뿌리 바이럴을 무시할 수 없구나. 뭘 알아.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국민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진짜 이렇게 자원봉사처럼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희도 모르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게 당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게 계속해서 바이럴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저도 막 찾아서 보다가 오늘 아침엔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네. 우리 인서트 컷으로 좀 넣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모아가지고. 네. 자, 우리 아침이에요. 입을 좀 푸는 의미에서 이거는 조국 대표님도 비껴가지 못하셨습니다. 3초 안에 답하기. 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전 질문지 안 드렸어요.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언론에 구글러 일잘러라고 소개됐는데요. 실제 구글에서 일할 때 별명이 있으셨어요? 구글에서 일할 때 별명은 워리어였습니다. 워리어? 네. She's a warrior라고 해서 전투사. 네. 정치한다고 했을 때 남편의 첫 반응은? 첫 반응은 걱정. 두 번째 반응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결정을 해도 지지하겠다. 그런데 나 같으면 하겠다. 네. 예. 미국에 현지 근무했을 때 친구분들이 많이 있죠. 이혜민 친구의 정치 입문에 대해서 혹시 반응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크레이지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무 좋은데 그런 뉘앙스의 아주 놀랍고 그다음에 야, 너 미쳤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기억나는 친구 반응을 영어 멘트로 한 말씀. 크레이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와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쭉쭉쭉쭉 달리는 그런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회봉사 활동을 얼마나 하셨길래 다양성상을 받으셨을까? 혹시 계량화가 되나요? 다양성, 다이버시티 관련된 상은
이제 봉사라는 측면보다 그게 이제 봉사가 기본으로 깔리고 네. 다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을 받는 건데요. 개량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구글 코리아에 입사를 할 때 여성 엔지니어가 저 하나였어요. 네.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그 다음에 엔지니어 이 두 직군이 엔지니어링 직군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저 한 명이었는데.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2007년 초입니다. 네. 근데 2018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이동을 할 때 구글 코리아의 여성 개발자 수를 2자릿수로 늘려놓고 온 것이 이 상의 의미였습니다. 유리벽을 팡팡 깨셨네요. 그렇죠. 네. 네. 같은 당의 A 영입인재분께서요. 네. 첫 제안을 2월 27일 날 받으셨고요. 네. 익십하다가 그러니까 문자 받고 읽고 네. 모른 척 하다가 네,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네. 3월 2일 날 오케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창당 전날. 네. 우리 그러네요. 3월 2일. 이혜민 위원장님은 네. 영입인재 1호니까 예. 언제 제안 받으셨고 언제 수락하셨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정신이 없어서 제가 날짜를 세본 적은 없는데 제가 3월 3일 조국혁신당 창당하던 날 아침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내렸는데요. 네. 그때가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일주일 정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결정하고 편도 비행기표 사고 짐 챙겨서 오는 것만으로도 바빴던 아주 오랜만에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얼른 가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그리고 IT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는 정부의 폭주를 막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이야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뵐게요. 편도입니다. 네. 편도예요, 편도. 와우. 주옥 대표 보기 전과 보기 후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다. 저는 조국 대표님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채의식도 되게 많았고, 네. 그래서 조국 대표님이 발간하신 책들을 많이 샀어요. 한국에 출장 올 때마다 사서 트렁크에 넣어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지인분들께도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전에 알고 계시던 사이에? 아니죠. 독자로서? 그렇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깨어있는 네, 깨어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세월호랄지 노무현 대통령이랄지 이런 분들 이제 지켜줌에 대한 가부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이렇게 막 사서 뿌리고 이랬었고 저는 독자였었던 거고 본 적은 없습니다. 전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만나고 나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피상적인 분이었었고요. 아무래도 학자 이미지도 되게 강했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읽었던 책이 이제 오마이뉴스에 묻고 답하는 그 책을 읽었었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어떤 느낌이 더 저에겐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만나 뵀을 때는 이분이 개인의 어떤 굉장히 아픈 뼈 아픈 그 서사를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대승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승화를 한 상태구나. 그래서 정치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투사의 모습을 이미 갖추셨구나. 그거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걸 가장 강하게 느낀 순간은 광주 연설을 하실 때 바로 옆에 있었었는데요. 엄청난 사자후를 보면서 광주 연설에서는 저는 표정도 바뀌었다는 이미지를 받았어요. 네. 자, 어쨌든 구글에 근무하셨다는 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구글 일하는 방식 중 이거 국회에 적용해 보고 싶다. 이거 국회에 적용해 보고 싶다. 결론에 다다른 길은 여러 가지다.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어떤 고지가 있어요. 가고 싶은. 근데 거기에 다다르는 곳에 서로 사다리를 이렇게 놓고 올라가는 느낌이면은 옆에 사다리를 걷어차는 경쟁이 벌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글짐이라고 생각을 하면 같이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은 되게 여러 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정치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좁혀가면서
결론에 결국엔 국민을 위한 걸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까지 감에 있어서 우리가 사다리 너의 사다리 나의 사다리가 아니라 정글짐을 같이 올라가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국회가 선진화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영포자라고 들었습니다. 박사로 미국 갈 때 본 영어 점수, 토플? 네, 토플 점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굉장히 낮은 점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평균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몇 점대인 거예요? 그때 근데 만점 토플 같은 경우는 만점의 그 기준이 계속 지금까지 바뀌어 왔어 가지고 제가 그걸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근데 이거 관련돼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대학원을 진학을 할 때 토플, 네, 그다음에 네. 미국 같은 경우 GRE 네. 이런 보고 성적 증명서도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합격증을 받고 심지어 장학금까지 받고서 이제 미국을 날아가서 과 사무실에 가서 이제 뭐 무슨 과목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너 토플 점수가 여기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전 분명히 붙였는데 네. 붙였다는 소리는 그 당시엔 다 우편으로 예. 우편으로 붙이던 시절이라. 근데 저는 분명히 붙인 영수증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못 받았었나 봐요. 네. 근데 합격이 된 채로 온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망연자실한 게 저는 영포자였었기 때문에 토플 점수를 내기 위해서 네. 솔직히 말해서 미친 듯이 공부했거든요. 네. 비록 점수는 낮았지만. 점수는 낮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냈는데 학교에서 안 받았다고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냥 너는 한 번 더 요청해서 더 보내. 그리고 끝났었어요. 그래서 약간 허무했던 기억은 납니다. 아. 자, 이게 한국이니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죄송해요. 네. 내 자식 구글 본사에 취업하면 좋겠다. 희망하는 부모에게 한마디. 그렇게 희망하는 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고요. 네.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냐면은, 네. 지금 자녀분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네. 공부 잘한다고 의대 보내지 말고. 네. 자, 이게 뭐 3초 응답에 안 맞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R&D 정책,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 소식 듣고 처음 든 생각? 처음 드는 생각, 한국이 앞으로 망하기를 기도하는구나. 이런 거. 요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네. 자, 그래서 R&D 강국 정말 만들겠다면 정부야, 이것부터 해라. 한국은, 다른 자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인재,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훌륭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측면에서 인재를 잡아놓을 생각을 해라. 네. 자, 과학기술계 동료들에게도 한 말씀. 이거 하자. 과학기술계 동료분들이 본인이 맡은 연구, 그다음에 네. 프로젝트 진짜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어서 네. 무엇을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정치권에 반영이 더 많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왔기도 하고 네. 관심을 과학계 이외에도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3초 질문 마치겠습니다. 긴장을 좀 이제 놔도 돼. 아니, 이거 사실 3초 만에 대답하기 어려운 건데 평소에 생각을 이렇게 훅 풀어내니까 잘하시네요. 오디션 할 때 국민 비례후보 선거 투표할 때 결국은 여성 1호 되신 거잖아요. 네. 맞죠? 아니요. 맞다. 박은정 검사님 여성 계시고. 2호. 네. 그때 마지막 문구 너무 정말 이과스러웠지만 재밌었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윤석열이라는 프로그램을 조국이라는 컴퓨터에서 영원히 제거할 수 있도록 이혜민을 국회에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과스러운데 저는 굉장히 문과스럽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 라임과 비유가 너무 적절해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 미디어 본부장 하시면 하다니까. 포스터도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그냥 눈치는 챘죠. 이게 뭔가 코딩에 관련된 것들이겠구나. 근데 그거 갖고 소셜에서 논란된 거 아세요? 네, 잘 틀리다, 알고 있습니다. 뭐 네, 맞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의미예요? 그게 이젠 그 유닉스라는 어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운영체제 안에서 사용되는 명령어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 창에서 직접 어떤 명령어를 침으로써 어떤 것을 밑에 있는 하위에 있는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카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거기다 썼었던 명령, 그러니까 명령어죠. 실행할 수 있는 거기 이제 RM이 그 BTS RM 말고 리무브의 약자예요. 리무브. 네네. 리무브의 약자고 네. 거기 다 설명을 드리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개념적으로 거기 마이너스 RF가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뒤에 윤석열이라는 제가 글자를 넣었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런 글자가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리커시블하게 재귀적으로 다 찾아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지워라. 잘하는 거 한 개쯤은 남겨야 되지 않아요? 잘하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네, 우리나라의 네. 대통령 자리에 계시고 어쨌거나 국민이 뽑아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잘하는 게 있기를 늘 소망해 네. 오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알려주시면은 명령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의 명령어는 어쨌든 그 단어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찾아서 날려라라는 거였다. 그 다음 주로 이제는 저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설치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굉장히 이과스러운데 굉장히 문과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질문 정말 좀 유치하지만 책 독서량 어느 정도? 이거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해보세요. 저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전에 독서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대 대부분.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마치 되게 무색무취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심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라고 한동안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내가 얘기할 때 너무 재미없어지는데 근데 굳이 뭐 취미를 얘기할 때 재밌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서 저의 독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독서를 좋아하지만 아주 많은 책을 읽진 않았어요. 예. 대신 한 권을 읽으면 20년을 넘게 읽은 책들이 많아요. 그 한 권을?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생기냐면은 그 책에 있는 모든 활자를 다 읽게 돼요. 네. 다 읽게 되고. 그러겠네요. 거기에서 얼마나 그 저자가 쓴 머리글이랄지 아니면은 뒤에 쓰는 글이랄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심취해서 보게 되고 가장 그 책의 본문이 되는 부분에서 그것을 그 저자의 의도를 알게 되면 이해를 하는 순간 그 글 라인과 라인 사이가 보이게 돼요. 이 사람이 이걸 쓰면서 무슨 고민을 했겠거니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주 한 오랫동안. 권을 20년간. 그럼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네. 지금 떠오르는 그 20년간 읽은 책. 네. 하나는 사라마라고 이제 그 중국의 다이호잉이라는 작가가 쓴 정말 문화혁명을 이제 배경으로 한 휴머니즘 소설입니다. 사람에 굉장히 집중이 된 소설이고요. 그 측면에서 저는 휴머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이 가장 말살될 수 있었던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휴머니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휴머니즘에서 생각을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휴머니즘의 가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에 맞닿아 있구나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한테서 선물 받았던 헤르만 헤세의 쿠눌프, 삶으로부터의 새 이야기라는 단편이 있어요. 쿠눌프라는 주인공이 방랑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와 쓸쓸히 죽는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은 여러 곳을, 고향을 떠나서 여러 곳을 방랑을 하고 있는 어떤 주인공이 느끼는 끊임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고향이라는 곳이 본인한테 주는 큰 의미,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특히 유학생활 때 더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부터 읽었었던 책이지만 유학생활 때 내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다시 돌아올까 할 곳에 대한 어떤 그리움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유학생활을 이렇게 거치는 시간 동안 저를 받쳐준 어떤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왜 갱지라는 데다가 방학이 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필독 도서 목록을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20년 책은 뭐 그렇게 두는 책은 있지만 정말 그때는 할 게 없어서 책 읽었어요. 놀 것도 없고 놀 환경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지어가면서 내가 이 책을 오늘도 읽었네. 그렇죠. 그 리스트를 보면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할 일도 없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저에게 양식이 되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 양식이 되는 책들을 많이 접했고 특히 어릴 때는 시집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시가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젊은 시절에는 시를 막 외웠던 걸 막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 이과십니다. 컴공이십니다. 컴공. 좋아하는 작가님 한 분 불러놓고 두 분이 책 이야기 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 빠지고 직접 진행하시면 아니요. 한 책을 20년간 읽으신 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요새 일정 정말 바쁘시죠? 네. 우선 선대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선대위 안에서 이미 선거는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시간 싸움이고 얼마나 많은 저희 지지자분들이 직접 선거를 하실 수 있도록 투표장에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선대위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선대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 한편 이렇게 인터뷰 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대해서도 알리고 우리 당의 비례 후보들의 면면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채널에는 다 나가고 있고요. 동시에 제가 또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학과 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또 계속해서 공약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것 또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저희 이제 대표님 포함 여러 비례 후보들이 지방을 이제 순회를 할 때 같이 가서 힘을 보태드리는 일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행자가 게을렀어요. 열심히 과학기술 관련된 공약과 질문거를 잡았는데 미디어위원장 맡으셨다는 거를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선대위 미디어 본부장이시니까 지금 지역당이 총 몇 개가 만들어졌죠? 지금 어제 아침 기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9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원수는 어디까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이건 마치 용산의 옛날에 전자부품 사러 가면 저 12만 명까지. 네, 그거는 올라갔습니다. 몇 명쯤인데요? 그 또한 기준이 중요한데 어제 아침 기준인지 그 전날 기준인지 몰라서 제가 현재 숫자를 체크를 못해서 14만 정도? 14만. 이거 어쨌든 대한민국 그 정당 역사에 다 기록이죠. 한 달도 안 됐는데 기록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당 역사 새롭게 쓴다 이 문구가 팩트예요. 어떤 요인으로 이런 문구가 가능해졌다고 보세요? 왜 이것을 뭐 예상을 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봤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할 때 이 정도 예상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창당 멤버는 아니니까. 근데 무엇이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울분이랄지 답답함 이런 것들을 대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을 가치로 삼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큰 아주 짧은 사이에 역사를 쓸 만큼 지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당에서 추구하고자 했었던 가치가 국민들과 이렇게 공명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인터뷰 많이 하셨으니까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프로는 처음이니까 네. 이 어려운 선택 진짜 왜 하셨는지 예, 네. 들려주셔야죠.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 범민주 진영과 다른 편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끔은 저도 모르는 분들이 안에 저렇게 멀쩡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예.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저기 있지라고 실제로 질문을 하는 거를 가면서도 듣고 저에게 따로 모르는 분이지만 메신저로 막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IT 업계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저를 알던 분들은 사실은 그러려니 하세요. 아, 오히려. 네네.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멈춘 적은 또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정치권에 투신을 하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하나는 현재 상황이죠. 윤석열 정권이 건드리는 곳마다 실패를 넘어서 파행을 거듭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제가 속해 있는 영역이었다라는 어떤 상황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게 상황이 그렇다고 모두 다 튀어나와서 결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잠깐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월호나 노무현 대통령께 이제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채의식,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부채의식을 시간이 흘러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고 사람들이 이번에는 지키자 그거하고 저도 결을 같이 하고 있었고 그 말인 즉슨 이제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보통 통칭이 되는 내가 정치를 하겠어는 아니지 정치인이 되겠어는 아니지만 정치에 관한 한 계속해서 깨어있자라는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또 저만의 서사가 있죠. 그게 네. 두 개가 이게 시간 어떻게 우연히도 잘 맞아 떨어진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국 대표님께서 연락을 해 오셨을 때 굉장히 망설임 없이 물론 이제 가족들을 생각한 걱정들이 앞섰지만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조건이 다 맞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도 부채의식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니 질문은 해야 돼요. 아, 네네. 네. 어쨌든 지금 들어오는 공격이 왜 저쪽 당에서 현수막을 걸려고 했다가 안 걸었지만 무슨 내용인지가 나왔잖아요. 범법자와 종북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 네네. 그러니까 그 부채의식을 얘기할 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꼼수를 썼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건데 그거 왜 우리가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그 조국 대표님만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부채의식이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제가 문과생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이과생입니다. 역사를 저는 역사는 어쨌거나 조금씩 뒤로 가던 어떤 순간들이 있지만 길게 보면 발전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겼던 전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은 되게 일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극히 일부 질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전 국민적인 느낌은 부채의식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식을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어른으로서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자세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국민으로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거쳐오면서 가지게 된 어떤 배움은 뭐냐면은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어떤 평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뒤늦게 후회하는 것을 몇 번을 이미 거쳤어요. 예. 그래서 조국 사태 또한 저는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당장 1, 2년 사이에 판결이 나던 이게 긴 역사를 봤을 때는 이 또한 다시 시간을 돌려봤을 때 그때 지켰어야 된다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는 발전을 하고 있고 지나간 것으로부터의 배움은 반드시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의 평가에 저는 그렇게 휘둘리지는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도한 시간은 맞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일잘러인데 아까 전사라는 별명도 있었고. 네. 근데 사실은 정치를 잘할까? 우리가 그렇죠. 보통 초선 의원들이 그럴 수 있는데 맞습니다. 워낙 거리가 있었던 거라. 네.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까 전사 얘기는 네. 농담이 아니라 진짜고요. 네. 그 우려 또한 저는 겸허하게 받고 있어요. 초선 의원에 도전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제가 모르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제가 뭘 좋아하냐면은 미국에서도 평가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 워리어라는 평가도 이제 별명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언제나 받는 평가가 챌린지를 테이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계속 받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도 질문, 그다음에 저에게 뭐 멘토링을 요청을 해오는 모든 분들한테 하는 질문이 지금 성장하고 있냐 이 질문을 드려요.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면은 만약에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를 했을 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냐 이 질문을 계속 드리거든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픔이 성장통이 동반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챌린지를 테이크하는 것을 즐겼던 제 입장에서 이 또한 또 다른 챌린지 테이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제가 질문지에 이게 그 보기 드물게 그래프를 하나 넣어서. 맞아요. 저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이 정통부가 잘 해놨습니다. 네. 과기정통부가. 네. 연도별 전체 R&D 예산의 증감 폭이에요. 네. 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이미 드러난 사건이 있지요. 그렇죠. 3조 8천억 정도가 일단 올라가요. 네. 2020년에. 예. 그랬다가 이게 매년 올라간 증감폭이 그 이전에는 한 9천억 1조 정도였는데 네. 그 다음에 어제 한 해가 3조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도 2조 후반대와 3조로 매년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정점에서 이번에 확 깎은 거죠. 얼마를 깎았다고 하더라? 원래 나왔었던 것은 5조 2천억을 깎겠다고 했다가 네. 올해 들어와서 이제는 국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네, 네. 6천억 원을 회복을 해서 4조 6천억 원을 깎은 결과가 됐습니다. 4조 6천억 원. 네. 자,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명확한 근거가 이해가 되더라도 이게 깎인다는 거는 정말 현장은 아수라장. 그렇죠. 이죠. 네. 듣는 얘기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안 그래도 제가 영입식 한 주에 며칠 안 돼서 바로 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를 했었었는데요. 네. 솔직히 말해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는데 제가 원래도 알고 있었던 것 덧붙여서 현장 목소리는 되게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과학기술 예산이 깎이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에요. 그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안타깝게도 청년과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가 그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매우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과학자분들이 짐 싸서 해외에 나가시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청년 과학자를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말단 사원, 석박사 사원? 석박사 대학원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사를 마친 다음에 R&D 박사 기간에 후 과정 박사 후. 이분들이 아마 주요 가장 취약한 계층 분들이시고요. 이분들은 왜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돈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생계를 유지하냐면 연구를 따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거를 매 계약을 해서 월급을 받으세요. 그러면 생계가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연구도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당장
다음 학기 계약을 할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짐을 싸든 어디로 가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R&D라는 거창한 어떤 산업 영역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 종사자들 입장에는 생계가 바로 그냥 아웃되는 상황인 거다. 그게 이제 사실 미래 먹거리라는 큰 담론 부분도 다 깎아버린 케이스지만 지금 아주 급한 영향을 받는 분들은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이 과학기술의 허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쫓아내지 않더라도 연구실에서는 연구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해요. 연구의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면은 지금까지 해온 예를 들어 10년간의 연구가 있다?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 2주가 아니고 이 정도면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정도가 깎였는데 그분들이 월급 안 받고 연구비 없이 버틸 수 있어요? 어떤 연구실은 그날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연구 기자재를 연구실에서 대출해서 하고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장 적절하게 와닿는 표현일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그대로 보여줘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온다는 것은 굉장히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굉장히 큰 힘을 들여서 꾸역꾸역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거기서 바퀴에서 동력을 뽑아버린 케이스고 그러면은 멈추는 게 아니라 뒤로 가속을 내면서 뒤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한다면은 우선 당장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없고 하반기 추경 바로 해서 그 청년 과학자들 재계약을 시킬 수 있도록 연구실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연구라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거 되려면 과학기술계는 잘 선택하셔야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진짜로. 네. 굉장히 정치가 효능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처럼. 네. 근데 왜 이랬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정말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취재를 해도 답을 못 듣는 정말 경우가 너무 많아. 지금 의료 쪽에 2,000명 증원도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그게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줄이니까 왜? 그 과학기술인들의 그 굉장히 큰 공통적인 특징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놀랍게도 그게 본인한테 안 좋은 방향이라도 이해를 하세요. 네,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래서 이 일이 엄청난 영향은 맞는데 이 일이 왜 그렇게 됐고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하면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미리 그걸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측 가능하지도 않았고 준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혼돈의 도가니에 빠지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설명이 하나 있었어요. 카르텔. 근데 그게 지금 논리가 충돌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나니까 내년에 복원시켜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카르텔이 문제여서 깎았는데 내년에 복원시켜줄게. 그렇다면 중간에 그 논리적으로 맞으려면은 카르텔을 척결했다. 그렇죠. 혹은 없애고 있다. 그런 거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게 없고요. 없고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깎고 왜 증액을 또 왜 시키는지에 대한 것조차도 전혀 이 중간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거죠. 논리상. 그래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정책이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자, 여기서 좀 냉정하게요. 잘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R&D 규모가 작은 건 아니다. 맞습니다. 보통 GDP 대비할 때. 근데 성과가 너무 안 나온다. 한국은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이거는 뭔가 성과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정말 애써서 스스로 자기 비판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과학기술계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네네.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담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쌓여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R&D 예산 삭감으로 불을 지핀 꼴이 됐는데 예. 그참에 같이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을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교수님의 연구실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그 교수님의 가장 큰 고민은 영수증을 처리를 해서 풀을 붙여서 제때 제출을 해야 된다가 내가 굉장히 혁신적인 연구를 해야지 보다 더 중요한 꼴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구개발비를 100으로 쳤을 때 이미 한 30%는 그런 운영적인 측면으로 다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과학기술계는 진즉 제안을 많이 해왔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과학기술인이 직접 예산을 같이 짤 수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재부가 책상에 앉아서 과학기술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건 이렇게 깎고 이건 이렇게 영수증이 없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로부터는 탈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보고 이제는 구글에서 왔으니까 혁신적이고 이런 말씀하시고 또 미국의 굉장히 많은 연구재단이 미국 연구실에다 투자하는 것을 저도 이제 유학을 하면서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정부도 그렇고 이제 기업도 그렇고 한 100개 정도 투자를 했다고 쳤을 때 거기서 2개가 터지면 터지는 거예요. 혁신이 나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어떤 연구의 성과의 성공이라는 정의 자체가 한 3, 4년 전에 이제는 낼 때 적어서 냈던 것을 체크하는 쪽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슨 혁신이 지금 이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3년 전의 생각, 그것도 기재부나 아니면은 관료 측면에서 이제 관리하기 편한 측면에서 이걸 다 했냐 안 했냐가 성과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 양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강령 3회에 들어있는 제가 그 강령 정말 이렇게 별표 3개 치고 갔던 사람인데 기재부 혁신에 관련된 것 중에 지금 성과관리부처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연동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강령이요. 이젠 읽기 편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지만 연결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서 되게 촘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아직 뭐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한참 된 것 같지만 공식 선거운동 내일부터인데 그 다른 당의 그 지금 후보분들 중에 과학기술계 쪽에서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대충 몇 분쯤 그 당선 가능성 빼고 일단 가장 최근에 사실은 공천이나 이런 게 사실 다 지난주 그 후보 등록 20일, 마감하는 20일. 날까지도 막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대전에서 지금 나오신 황정화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듣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나온 방송 출연한 거에 댓글에 이혜민과 황정화 박사 투샷을 보고 싶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투샷 잡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는 사실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 선거의 승리를 각 당의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만나 뵙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계 쪽은 특히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간 초당적인 아이템일 수 있다는. 초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부처 얘기 나왔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붙여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붙어 있는 거. 예전에 떨어져 있었던 적도 있었죠. 불쌍한 과학, 교과부에 붙었다가 뭐 정통부가 과학이 붙었든 과학이 정통에 붙었든 그렇죠. IT와 과학은 또 살짝쿵 다른 기질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거는 사실 정부의 조직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라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조심스럽고요. 그냥 연구자 한 명으로. 네. 현업에 계셨던 분. 현업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각각의 특징이 너무 다른 것은 사실은 맞는데, 저의 생각도 이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긴 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기초과학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불쌍하다고 하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뭐 IT 이쪽이 있습니다. 네. 큰 두 축이 있다라고 봤을 때, 두 개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우리 그 H2O 물 있잖아요. 물의 이젠 생태계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빗물을 모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걸로 혜택을 입고, 그게 흘러가서 바다가 이제 존재를 하고, 또 바다에서 증발돼서 구름이 생성이 되고, 또 구름이 모여서 또 빗물이 내리고 이러잖아요. 저는 바다는 기초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름은 이제 기술이나 정통부에서 보통 기존 정통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유지를 하면서 관리가 될 수 있다면은 이게 합쳐져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뾰족한 정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냐, 그 부분에 저는 더 초점을 두고 싶어요. 목적과 수단 면에서 목적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고, 놀랍게도 최근에는 두 쪽을 연결을 하는 가장 큰 고리가 인공지능이에요. 그 측면에서도 둘의 어떤 유기성은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처는 매번 정부 바뀔 때마다 개편하니 마느니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이번 거의 세 번째 파트인데 이거 질문지 넣을까 하다가 이제 모시기도 힘들고, 저 2호 공약 보고 또 놀랬어요. 어제 저희가 공약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인데 사실은 이번에 22대 국회를 기후정치로 만들자라는 소위 시민단체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두 번째 공약, 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법인데 2호 공약이 굉장히 이렇게 또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2호까지 내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중요성에 대한 우선 참고로 이 정책 관련돼서 저희 본부장님이 계세요. 정책 본부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어제 서항진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직접 하셨고, 요 순서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공약 정리를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조율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공약이 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하나씩. 하나가 너무 중요해서 저희가 직접 발표를 하는 거고요. 요 기후위기 부분은 과학기술도 그렇고, 의료 부분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리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외교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바로 뛰어들지 않으면 회복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급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들을 위로 끌어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기준하고 너무 속도가 지금 차이가 나죠. 거꾸로 가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기후 공약, 그리고 과학기술 공약, 그리고 의료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빨리 외교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는 공약 그 정책 정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 안에서? 많이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현재 진짜 무도한 그 검찰 독재를 빨리 종식을 시키겠다라는 그 의지를 담은 공약도 쭉 나오고 있고, 심지어 오늘은 대표께서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공약을 발표를 하셨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밸런스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는 어쨌든 입법기관이니까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 맞습니다. 50년까지 네. 80%를 달성하겠다라고 했으면 관련 법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한 개 정도만 맛보기 조금 맛보기 부분은 뭐냐면은 요 이후 기후 환경 위기는 사실 과학기술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것을 이젠 나라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어떤 정책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정책화한 것이 IRA법이 네.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계에서 먼저 이 글로벌 담론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리백 쪽이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달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책들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달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압을 할 수 있는 기술이랄지 아니면은 실제로 풍력 발전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실제로 만들어낼 기술들이 필요해요. 예. 근데 그 기술들은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꽤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장려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기후환경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죠. 지금 어제 그 발표에서 기후에너지부 얘기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벌써 지금 기재부에 대한 예산 기능과 성과 관리 기능, 네.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부. 자, 지금 총선 치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부처 개편에 대한, 물론 이제 공약을 담기 위한 역할을 맞습니다. 쭉 하려면 행정조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뭐 국민들에게 미리 이렇게 방향으로 갈 거야 라는 걸 발표하시는 의미인데, 거의 그 대선 공약 발표하는 거 아니냐?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냐면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저 당은 준비가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좀 더 긴 것은 어느 역할을 맡게 되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게 10년 먹거리예요. 네. 10년을 먼저 세팅을 하고 거기를 가기 위한 디딤돌을 만드는데 아주 익숙한데 그 측면에서 그 10년 갈 곳 혹은 내가 올라갈 봉우리에 깃발이 꽂혀 있지 않으면 중간에 힘들면 포기한다거나 중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뭐 쉽게 물러선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곳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은 돌아가는 길을 택할지라도 우린 저 길을 향해서 가라는 것을 천명하는 의미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 대표님이 10년은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네. 어쨌든 장기 비전, 우리 단타 치고 빠질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들 좀 앞에 보였으면 좋겠죠. 네. 그래야지 어려움이 있을 때 참는 이걸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지금 인터뷰 길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테마로 갈게요. 초선 의원의 길에 서 계십니다. 네. 나 국회 가면 이거 하겠다로 한 거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뽑아봤어요. 일단 비례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은 가고 싶은 상임위 못 가요. 알고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조석신당은 숫자가 적으니 오히려 모든 상임위에 배정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몸을 다 갈아넣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지지, 응원, 투표 부탁을 드리고요. 네. 당연히 이제는 과학기술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싶죠. 싶은데 사실 아까 전에 제가 과학기술인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과학기술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도 기재부 얘기도 나왔고, 과기정통부에 대한 생각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학기술만으로 풀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산업 쪽이랄지 아니면 심지어 교육
쪽 또한 과학기술의 기초를 다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임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몸이 하나인 게 안타까워요. 혹시 평소에 네. 국회 보면서 네. 이 법이 필요한데 왜 네. 우린 이 법이 없지? 네. 혹시 이런.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장 와닿으실 수 있는 몇 가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즘 뭐 디지털 전환 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 전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사실은 국가가 산업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공지능 전환으로 가고 있는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 쌀알을 줘야 그 다음에 밥을 짓든가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법률을 평소에, 질문이 이제 평소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현업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깊이 느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많이 개방했다고 지금 또 정부에서는 개방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맞아요. 방법이냐 아니냐 뭐 그런 강론도 있고요. 갖다가 쓸 때 편리하게 뭔가 돼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쓰지 말라고 주는 거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엄청 중요한 부분의 데이터들, 예를 들면 판결문 데이터 이런 것들은 공개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안보나 이런 것 혹은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않는 영역에서는 공공데이터로서의 그 소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공공데이터에서 날씨 쪽이 제일 잘 활용되고 있다는 아주 옛날 취재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맞아요. 사람들이 편하게 그걸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5월에 구글이지만 반독점법. 네. 이거는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부가 규제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뭐 법이 규제와 지능이 두 개라고 늘 주장하지만 사실은 규제가 말은 되게 좋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규제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혹시 지금 미국 동향 최근으로 파악하신 가장 최근 동향을 파악을 하진 못했고요. 물론 가장 최근 동향이라 하면 제가 말한 가장 최근은 언제나 오늘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그걸 안에서 그 반독점법에 대한 대응을 많이 준비도 했었고 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어느 기업이나 민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게 기업의 존재 이유죠.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경쟁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지 않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더 커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규제를 하는 게 거기까지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규제를 많이 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네거티브 규제냐 파지티브 규제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이제 유턴을 하잖아요. 유턴을 할 수 있구나, 유턴을 하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유턴이 있구나, 유턴을 하자는 파지티브 규제예요. 미국 같은 경우 유턴을 하지 마세요가 있어요. 그 이외의 곳에선 하면 돼요. 다 해도 된다. 유턴을 하게 됐을 때 뭐 도로폭이 너무 좁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고가 많이 났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유턴을 하지 마세요로 붙이는 거죠. 규제도 마찬가지로 이걸 해 라는 것과 이거 빼놓고는 다 해봐. 문제가 생기면 또 이거 빼놓고가 늘어날 수도 있거나 혹은 더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이 반독점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두 개의 약간 하이브리드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저는 비슷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 해악을 미칠 수 있고, 네. 혹은 개인에게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좀 존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를 뜯어보면은 완전히 이거 말고는 절대로 안 돼로 네, 가 있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혁신은 못 해요. 못하죠. 새로운 거 나왔는데 그리고 이거 꼼수가 생겨요. 대부분 그러죠 지금. 네, 꼼수도. 혁신은 못하고 꼼수가 생기는 규제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신뢰 자산에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래서 규제 자체를 이거 빼놓고는 어느 정도는 다 해봐. 로 이제 체질을 바꾸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네, 물론 네. 이거 빼놓고는 이거 빼놓고는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명백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개인 정보랄지, 개인의 사생활 침해되는 부분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반독점법 측면에서 다른 선의의 경쟁을 막고 있는 부분이랄지, 네. 혁신을 막고 있는 부분, 그래서 꼼수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를 하고 이 이외에는 해봐.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지적도 어제 오늘 지적된 아니에요. 게 네. 아니었는데 네. 약간 거기서는 국회와 행정부 조직이 서로 이렇게 짜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규제 네. 권한을 자기네가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권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아까 전에 잠깐 제가 목적과 수단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도구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그게 목적에 반하면 그걸 놔야 네. 되는데, 네. 목적과 그 수단을 거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케이스가 많아서 저는 늘 목적과 수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측면에서는 되게 그거를 알려드리면 생각보다는 깨닫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혜민 위원장님, 혹시 혁신당에서 비례 후보 중에 여성 중에 제일 젊으세요? 아닙니다. 누가 더 저희 남지은 후보님이 청년. 이제 왜 여쭤봤냐면 어쨌든 네. 지금 2030이 조국 혁신당을 외면한다가 지금 그제부터 막 그거 반론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0%인가 뭐 이런 어느 조사 기관에서 네네. 나왔었던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는 그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을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기사가 맞나? 혹은 내가 가는 곳만 이렇게 보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2030 쪽에서 뭐 0% 이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상승세고, 그 다음에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를 보면서 뭐 그때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30 네. 청년들에게 한 말씀 좀 하신다면요. 청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부분, 저 또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동시에 기성세대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성세대 분들이 모두 다 아마 가지고 계셔야 할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청년 세대 분들께서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국 혁신당이 지금 기성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폐해가 되는 부분들을 꼬집어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시에 2030 분들의 청년 분들의 마음을 담으려고 여러 창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인터뷰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검색을 좀 하잖아요. 네. 2017년도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2017년도, 네. 동아사이언스 기사였는데, 네. 그때는 구글 코리아에 계셨던 것 같고, 제가 미국으로 가기 바로 전해. 네. 네.
저 먼 지역에 가서 민들레 어린이 도서관에서 남해 네, 민들레 네, 어린이 도서관에서 강연을 기억납니다. 하셔서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장 기사가 올라온 거지요. 뭐 그 어린이 도서관에서 강연 들은 친구들이 지금 뭐 투표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어떻게 초등학교 될까요? 고학년이면 네, 있을 수 있나? 6년을 네. 만수무르니까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도 네.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네, 뭐 네. 투표권 간두고 그때 만났던 우리 꼬맹이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청년으로 가는 나이니까 네, 네. 아는 얼굴 나오면 또 반응할 수 있고 반가워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네.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어쨌든 네. 인사를 한번 하시는 걸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민들레 도서관 가서 만났던 친구분들 저 많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자랐을 것 같은데 제 얼굴 보고 우선 1번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언젠가 뵙고 만나서 이야기를 다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당시 남해까지 내려가서 저 사람은 이제 구글 코리아라는 뭐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당시에 나눴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희망이고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저하고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되시고 나면 네. 한 번 더 가셔요. 좋네요. 우리가 네. AS 준 정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요. 제가 네. 앞에서 네. 질문하려다가 뒤에 가서 해가지고 까먹었다가 방금 생각났으니까 이 질문 듣고 네네. 이 질문을 포함해서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예. 교섭단체 이야기도 내부에서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이 혼자서 교섭단체를 현재로는 사실은 아무리 정말 엄청난 지지가 돼야 되는데 네. 비례만으로 교섭단체를 만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럼 결국 이제 나름대로 협업할 수 있는 네네네. 이제 세력들과 함께 우군들과 네. 20석을 만들기 위해서 네. 가장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조국혁신당은 몇 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필요하시나요? 우선 1차적으로 저는 비례 순번 앞 순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국혁신당이 20명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뜁니다. 네. 그게 1차적인 목표고 그것은 이제 선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 당에서 내놓는 공식적인 어떤 목표치는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면 교섭단체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지금 사실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시고 계시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굉장히 큰 지지, 그 다음에 펀드에서 보여주셨던 큰 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조국혁신당만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이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하는 교섭단체를 이루기 위한 원내 의원들은 생각보다 많으실 것이라고 그것은 자신합니다. 네. 왜 자신을 하냐면은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가치가 있는 한 그리고 그 목소리에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계신 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희가 목표치는 10석이에요라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겸손하고 하지만 열심히 네. 단호하게 나가고 있고 저는 비례 앞번호로서 최대한 한 표라도 조국혁신당에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런 정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희망을 합니다.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진짜 무능하고 무도한 어떤 정권으로 인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나라 경제 망가지고 있고
이런 말 하면 나 혹시 검찰에 잡혀 조사받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그 역사가 뒤로 좀 많이 흘러간, 거꾸로 간 느낌이 있는데, 이런 상황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전선거, 그리고 선거 당일날 꼭 투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투표는 여러분께 정치적 효능감으로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번에 출마하신 후보자님들 인터뷰를 최장시간 한 거 아닌가 지금 1시간 반 가까이. 사실 1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과학기술계를 대표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실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분. 선택이야 여러분들의 마음대로인데, 예,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바쁘신데, 위원장님, 네, 위원장, 미디어 위원장님, 네. 예, 바쁘신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